오늘 주로 보게 될 부분은 북한 경제 동향이고요. 북한은 잘 못 살고 맨날 굶어 죽고요. 식량이 부족하고요. 이런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러면 가장 최근까지의 북한의 경제 동향은 어때? 좀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요즘 이제 핫하죠. 러시아 문제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협력을 하고 있지? 그 중에서도 어떤 경제 협력을 하고 있지? 근데 실제로는 오늘 제가 드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 협력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공통적으로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교류가 공식적인 경제 교류가 매우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협력은 비공식 영역이 훨씬 더 클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공개된 자료들만 가지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그래도 매우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저는 연구자 입장이니까 더 흥미롭습니다만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흥미로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현재 북한의 거시경제,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경제 동향, 어떤 산업 분야, 경제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죠. 그 중에서도 하나의 산업 분야. 오늘은 선생님들과 저 농업 분야를 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식량난 난다, 굶어 죽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비 좀 오면, 물난리 좀 나면 좀 있으면 또 식량난 나겠어.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경제 동향을 좀 한번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러 간의 경제 협력이 겉으로 드러난 공개된 경제 협력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거시경제를, 한 국가의 거시경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나라 재정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고요.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국가 재정 예산을 계획을 합니다. 그 연말에 하죠. 연말에 12월에 내년에 쓸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요. 근데 그건 이제 국가의 영역이고 시장의 영역이 따로 있죠.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올해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될 국가 재정은 말 그대로 공공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고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굴러가는 전체 돈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영역과 시장의 영역, 크게 보면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시장 영역하고 정부 영역, 공공의 영역하고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100으로 놓으면.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해서 발생시킨 부가가치의 총합을 일반적으로 GDP라고 부릅니다. 그 GDP를 100으로 놓고 그 GDP의 일부가 국가재정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부분입니다. 기업, 가계. 그러니까 경제 3주체라 그러죠. 개인, 가계, 그리고 기업, 그리고 국가. 이 세 개가 경제의 3주체입니다. 이들 셋이 1년 동안 발생시킨 부가가치를 우리는 GDP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국가의 영역은 대충이라도 한번 맞춰보시죠. 경제를 참 복잡해서 잘 모릅니다.
퍼센테이지를 찍을 수는 있죠. 3분의 1, 거의 맞추셨어요. 한 36% 정도 됩니다. 네. 36%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민간 영역입니다. 기업과 가계 영역입니다. 기업과 가계 영역은 사실 통제가 잘 안 되죠. 관리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 관리가 어렵다 자꾸 그러는 겁니다. 물가 관리가 안 된다. 그거 어디 왜 민간 영역이잖아요. 정부 영역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쓰는 돈이면 얼마든지 관리를 하죠. 넣었다가 뺐다가 아니면 적게 넣거나 많이 넣거나 하면 관리가 되죠. 근데 민간의 영역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국가를 관리할 때 그 나머지 한 60몇 프로의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돈을 바탕으로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서 내년에 또 얼마를 벌어들일 건가. 그걸 끊임없이 확장해야 계속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몇 퍼센트 성장했다, 몇 퍼센트 성장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민간 경제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국가 영역입니다. 100%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국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운영 기조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본주의는 그게 힘들죠. 65%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에서 돈을 쓰려면 예산에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금이 들어와야 그 돈을 쓸 수 있습니다. 100% 들어오면 100% 쓰겠죠.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숫자들은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율. 예를 들어서 2020년에 6.0%다라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6.0%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증가율입니다. 이해되시죠? 총액은 자기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증가율은 또 얘기를 해주죠. 근데 좀 재밌잖아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21년에 훅 떨어지죠. 증가율이 훅 떨어지는 겁니다. 100%는 유지를 하는데 현상 유지는 하고 있는데 증가율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확장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확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세금을 안 거두면 되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202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죠. 코로나입니다. 북한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를 긴축 재정을 하는 겁니다. 확장 재정을 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매우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겠어. 작년에 했던 수준을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겠어. 라는 것이 저 그래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올해입니다. 올해 재정 기조를 보시면 3.4%, 2.7%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뭐죠?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2.7%, 3.4%를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만큼 경제가 상대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 3.5% 수준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죠? 경제 성장률이죠. 저기는 100%잖아요. 우리는 국가재정만 남한은 국가재정을 얘기하지만 저기는 국가재정 얘기하면 국가경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과거에 비해서 성장을 더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돈을 쓰겠다라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쓰고 있겠죠. 지금 벌써 9월이니까요. 좀 달라졌죠. 그죠? 코로나 이전하고 좀 달라졌다. 자, 그럼 어디다 어떻게 써? 어디다 어떻게 써? 북한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부류로 돈을 쓰는 섹터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섹터는 인민경제 분야죠. 파란색 있죠? 인민경제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인민시책 분야. 그리고 세 번째가 국방비입니다. 여기서 국방비는 일단 제외하고요. 그럼 경제활동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라 빼버리고요. 인민경제와 인민시책, 국방비 세 분야로 딱 나눠집니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물론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인민경제는 투자 부분입니다. 돈을 넣으면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산업 분야에 광산에다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철광석이 많이 생산되는 거죠. 농업에 투자를 하면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자, 투자 부분이고요. 인민시책은 우리로 치면 일종의 복지비용 같은 겁니다. 교육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지출이죠, 그냥. 여기는 투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저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될수록 점점 좋아지겠죠. 윤택해지겠죠.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 좀 유의해서 볼 부분은 2023년입니다. 농업 부문이잖아요. 농업 부문에 2023년에 전년 대비해서 14.7%를 늘리겠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14.7 여기 보이는 거 있어요? 그렇게 많이 성장률이 확 올라간 경우가 저쪽에 2016년에 기본건설 있죠? 17년에 보건부문, 체육부문 이런 부분들이 보통 전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예산을 증액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자, 이걸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다. 저 해에는 잘 찾아보면 특별히 병원이 많이 지어집니다. 체육 부문을 그 저해에 2014년에 잘 보시면 평양 인근에 있는 우리 잠실 종합운동장 있죠. 말 그대로 종합운동장 컴플렉스. 그 일대를 평양에 있는 체육시설 일대를 전부 싹 개비합니다. 싹 개비하고 숙소, 호텔까지도 다 개비를 해요. 그러면 2023년에 14.7%는 뭐지? 좀 어디다 썼지? 그걸 지금부터 차근차근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식량 문제는 관심이 많으시죠? 네. 일단 저거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든 말든 해야 됩니다. 저건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입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국가라면. 그런 의미에서 저 14.7%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일종의 복지 비용이며 교육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저 비용이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죠, 그죠?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과정을 지금부터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발생했던 긴축 재정 그리고 경제를 현상 유지 수준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수준으로 확장하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표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표를 보는 방법.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국가 경제의 지표가 있습니다. 무역입니다. 특히 북한은 경제 제재가 너무 심해서 중국하고만 무역을 합니다. 과거에 2010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2015년까지는 남한과도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는 중국하고만 무역을 합니다. 자, 플러스 하나 더. 러시아와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와의 무역이 저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자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특히 러시아가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여태까지 공개를 한 적도 없고요.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유엔에다가 중국이 보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의무적으로 무역 그 상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유엔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웃됩니다.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수 없습니다. 제껴버립니다. 그냥. 저 나라하고는 무역하지 마. 하는 나라는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무역 데이터를 다 유엔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역액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뭘 무역했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고하지 않아요. 아마도 러시아와 북한의 제재가 약화되면 혹은 좀 이렇게 제재의 규모를 좀 줄여주면 아마도 보고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생깁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2023년 작년 무역액입니다. 무역액은 이제 총액으로 보통 봅니다. 총액으로 보고요. 수입을 많이 했느냐, 수출을 많이 했느냐를 가지고 무역 수지를 따집니다. 무역에서 돈 벌었어? 손해봤어? 근데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총액이죠. 규모가 얼마나 크냐, 무역을 많이 했느냐입니다. 2023년 총액을 보시면 2018년 수준하고 대체로 좀 비슷해졌죠. 그죠? 서서히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무역액, 중국과의 무역액을 보니까 2018년은 넘어설 것 같고요. 올해 연말에 가면 18년은 넘어갈 것 같고 2019년 수준에 좀 육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무역도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만 믿을 거냐? 이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있냐? 북한 정보는, 북한 데이터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뭐 다 그러잖아요. 한국 사회 분위기가 좋지 그렇잖아요. 북한 얘기만 나오면 가짜 뉴스예요. 이러는데 2017년에 북한이 경제 제재를 세게 맞습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때문에. 그 이후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무역과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자꾸 누락이 돼요. 중국도 부담스럽고 북한은 아예 공개를 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밀수가 되게 많습니다. 저 숫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숫자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고려를 해서 저 데이터를 봐야 한다. 그러면 2017년 이전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정도의 규모의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막 유통이 됐었어요, 유엔에서.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이 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숨기고 북한은 처음부터 우린 숨긴 적이 없어. 그런데 자연스럽게 숨기게 되는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저 무역 총액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프를 보는 방법. 우리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참고로 얼마예요? 무역 총액이? 1,7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의 수준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생활 환경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을 바라보면 너무 많이 후져요. 그리고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20배 이상의 경제력 차이가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저희 연구자들의 몫이고요. 선생님들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에 경제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건 별 재미없죠? 별 재미없죠? 그런데 하나만 더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020년 대비해서 2023년에 국내 총생산액 GDP라 그랬잖아요. GDP가 40%가 성장을 했다 그래요. 굉장히 크죠? 40%면 굉장히 큽니다. 우리 1년에 몇 %씩 성장하나요? 한 2%, 최근에 1몇 %로 떨어지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등치가 크니까 움직이기가 힘들죠. 1%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국가잖아요. 경제력 규모가. 그런 의미에서 기저효과라 그러죠. 그 전해 효과. 2019년까지의 경제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조금만 하면 퉁 치고 올라갈 수 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는 거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뭔가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금속공업 부문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광석, 그리고 그 철광석을 가지고 철을 만들고 그 철을 가지고 공작기계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철근 가지고 집 만들고 건설하고 하는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국내 총생산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하고 뭔가 자기들은 발전하고 있다, 성장해왔다 라는 얘기를 올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해야 될 일입니다. 뭔가 많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봐야 될 부분 중에서 제가 농업 부문을 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급한 문제죠. 먹는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그런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최근의 동향이 어떠냐를 좀 보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3년, 올해는 이제 완전히 결정이 안 됐죠. 지금 추수철입니다. 한참 추수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3년에 2022년 대비해서 103%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 늘은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농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공장 옆에다가 공장 하나 더 만듭니다. 더 만들어서 라인을 깔고 노동자를 투입하고 소재를 집어넣으면 2배가 나올 수 있어요. 200%가. 근데 농업은 불가능하죠. 농업은 그 옆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있는 땅을 어떻게 쓰든 잘 다독거려서 생산량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 생산량은 급격하게 느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산업적 특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 늘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 연간에 볼 수 없었던 높은 수확고를 기록했다라고 그들은 스스로가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럴까? 그걸 이제 검증해 봐야죠. 그들 말만 그냥 듣고 있으면 안 되죠. 뭐야? 저 소리가 진짜야? 뻥이야? 검증을 해봐야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죠. 왼쪽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해마다 추정해왔던 결과들을 모은 그래프입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 대상이 있을 거예요. 비교 연도. 가장 중요한 비교 연도는 저는 한 20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20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중반에 그 대규모 경제난이 있었죠. 북한에서. 그거 이제 고난행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고난행군 이후에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엄청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 보시겠지만
농업에 투자되어야 할, 농업 현장에 공급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원들이 다 붕괴하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해버립니다. 그러면 상태가 가장 안 좋았을 때, 2000년, 그리고 그 2000년에 생산한 생산량과 가장 최근에 생산한 생산량, 그건 제가 추정한 거 아니고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한 겁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매우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저는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추정을 하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요? 통계청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통계청 자료가 농촌진흥청 자료입니다. 또 하나 추정하는 데가 있어요. FAO라고 유엔기구죠. 유엔기구에서 추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한 겁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죠. 359만 ton에서 2023년에 482만 ton으로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3년 동안 굉장히 길죠, 그죠? 굉장히 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농업은 단번 도약이 없다고. 천천히 꾸준히 올라갑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생산량이 늘어야 됩니다. 전체가 34%가 늘어납니다. 23년 동안. 하나하나 숫자만 놓고 보면, 뭐 저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근데 23년 동안의 누적 데이터로 추이를 보면 굉장한 변화죠. 산업 분야에서, 한 일개 산업 분야에서 그것도 한 국가가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맨날 굶어 죽는다고 하는 국가에서 34%가 23년 동안 성장한다라는 건 매우 높은 성장률입니다. 특히 농업에 있어서는. 이해되시죠? 그만큼 성장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 뭔가 한 걸 지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최근의 동향인데 저수확지, 예를 들면 간석지죠. 바다 메워서 만든 논밭 뭐 이런 겁니다. 거기 염분이 있어서 생산량이 많지 않죠. 근데 거기다가 엄청 집중 투자를 많이 해요. 거기다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늘리자라는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엄청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이 기사도 작년 이맘때잖아요. 그죠? 23년 10월이니까. 작년 이맘때 북한의 농업 관련한 보도들을 보시면 절반이 저수확지에서 얼만큼 생산됐다입니다. 그러니까 저수확지에서 생산량을 늘리면 기존의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던 곳은 그대로, 그리고 저수확지는 말 그대로 수확량이 적은 곳인데 거기서 생산량을 늘리면 순증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죠? 네. 순증 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농사 잘 되는 논밭에 아무리 투자를 더 하고 뭘 더 해도 거기서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이미 잘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는 곳을 집중 투자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순증 효과가 플러스 알파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이게 경제적인 경제 이론이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거기다 선택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라는 거예요. 농업을 위해서.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뭐냐면 216 과학기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일 생일을 기념해서 만든 상인데요. 북한의 최고의 과학기술자들 플러스 성과들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최고의 과학기술상입니다. 북한의 노벨상 같은 겁니다. 그 노벨상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18개의 과제가 선정이 됐고 시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분야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에너지 분야가 제일 많고요. 19건. 두 번째가 농업, 축산, 수산 분야입니다. 17건.
되게 진심이죠. 정부 당국에서도 저기다가 상을 줘야 계속 기술 개발을 하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생물학이라는 저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들만 주로 모아놓는, 좀 이따가 다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만, 논문들을 모아놓는, 그리고 일반에게 공개하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 현장에다가 반영을 해 라고 하는 저널입니다.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2060년에 창간을 했는데 12년부터 22년까지 2479편의 논문이 발표가 됩니다. 생물학이라는 저널에. 그 중에서 오른쪽 동그란 그래프를 보시면 절대적이죠. 절대적입니다. 나머지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북한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 새끼들 또 뻥치네 이랬을 겁니다. 근데 12년부터 나와 있는 저널들을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그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카운트를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거짓말 못 하겠죠. 10년 동안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을 연구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추적하고 분석하고 관리하고 매번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은 다 근거가 있다. 100% 근거가 있다. 그리고 제 얘기가 아니다. 북에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한 것이다. 분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12년이라는 거예요? 왜 12년? 지금 김정은이 집권 시작한 게 12년이잖아요. 그렇게 끊으면 좋죠. 평가하기 좋잖아요. 애매하게 2010년, 15년 이상하잖아요. 12년 딱 끊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자, 그 중에서 그러면 그 과학기술을 그렇게 연구했는데 뭐 했어? 이런 거 한 겁니다. 이런 거. 작물들. 육종이라 그러죠. 식량작물 같은 경우, 쌀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 한번 새로운 종을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근에는 그게 많이 빨라졌대요. 과거에는 한 10년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는 한 6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나마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게 한 방에 단번도약 이건 애시당초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발을 해서 종자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갖다 심었어. 근데 걔가 더 높은 성과를 낸다라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개고생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갖다가 심어놨어? 에라이, 전보다 못해.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그냥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육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계속 한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계속 뭔가를 한 겁니다. 그죠? 이 자료를 선생님 필요하시면 그냥 다 주세요. 메일로. 그럼 좋죠, 그죠? 네. 이거 사진 찍어봐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거. 자, 두 번째. 제가 평가하는 건, 김정은 시대 농업정책 중에서, 그리고 전체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야입니다. 최고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북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이씨, 새끼, 돼지 새끼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아요. 그죠? 근데 제가 평가하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가장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최대의 업적을 하나만 딱 꼽아라 라고 하면 비료 산업입니다. 농업은 종자와 비료 노름입니다. 얼마나 좋은 종자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좋은 종자가 얼마나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게 하느냐?
비료 싸움입니다. 비료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 차이입니다. 앞에 종자는 미리 보셨잖아요. 자기 깐에는 뭔가 해요. 그게 성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비료는 얼만큼 생산해서 공급했어요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한 10년 동안 쭉 보면 되죠.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거짓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계속 보면 보입니다. 그 중에서 질소비료입니다. 비료는 3제 비료가 있습니다. 여기 농사 짓는 분 계십니까? 비료 세 종류죠. 그죠? 질소인, 칼륨. 오케이. 굉장히 다행이네요. 저 다른 데서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한 분이 계시니까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비료가 뭡니까? 질소죠. 질소비료 노름입니다. 농사는. 질소비료를 기본으로 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겁니다. 몰빵을 합니다. 2014년부터 쭉 보면 딱 2개 공장이 있습니다. 질소비료 생산하는 공장이.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또 하나는 남흥청년연합기업소. 2군데입니다. 이 2군데에서 질소비료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인비료는 어떻게? 인비료는 2022년에 새로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인비료 공장이 있었는데 고난행군 거치면서 시스템이 붕괴하고요. 공장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되는 인광석을 채취하는 광산에 물이 차서 더 이상 인광석을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걸 2022년에 새로운 대규모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순천 인비료 공장이라고. 자, 인비료 공장까지는 어떻게 복원을 해서 조금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 생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도가 많지 않아요. 대신 질소비료는 해마다 국가에서 필요한 질소비료는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10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해에는 없어요. 없으면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 해는. 그 다음에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질소비료는 웬만큼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생산성만 조금씩 올리면 정상화가 된 것 같다. 근데 인비료는 여전히 100% 정상화는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광산 있죠. 증산광산, 영유광산, 풍령광산 이런 데가 인광석 채취하는 광산입니다. 인광석을 채취해서 인비료 공장에 갖다 줘야 그걸 갈아서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저 세 개의 광산들이 계속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다 해서 납품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품질이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은 하고 있다. 하나 더 남았잖아요, 이제. 칼륨. 칼륨은 공장이 없습니다. 생산 못 합니다. 한렴에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륨 비료가 없어요. 그럼 그건 뭘로 대체하느냐? 유기질 비료로 다 대체해버립니다. 거름으로. 그래서 화학비료, 질소비료 중심 플러스 인비료, 그리고 한 축에서는 유기질 비료. 부족한 건 유기질 비료로 다 몰아가 버립니다. 이걸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늘 수밖에 없겠죠. 농업 생산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에서 우리 이만큼 생산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새끼들 또 뻥치네. 이러죠. 그럼 검증을 해보면 되죠. 진짜 비료 많이 생산해서 공급했어? 공급한 거죠. 저렇게 거짓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저렇게 거짓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을 해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액비료, 물비료죠. 액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게 될 텐데,
미리 할까요? 최근에 북한에서 대규모 그 남새 온실 농장, 온실에 남새 키우는, 그러니까 채소 키우는 농장을 여의도만한 면적의 공장을 그들은 뭐 농장, 공장 막 이렇게 섞어서 부릅니다만 전국에 3개를 만들었어요. 여의도 면적만한 걸.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액비료입니다. 가루비료를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물에 타다 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쓰는 물비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흥남 액비료 공장,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이런 공장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액비료를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당연히 생산량이 늘겠죠. 비료가 들어가면 무조건 늘어납니다.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 제가 또 하나 근거를 드냐면 김정은 체제의 최대의 업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한에는 우리처럼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화학공업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족, 우리로 치면 기재부, 이런 부예요. 부처예요. 그 부처의 장관이 2022년 6월에 교체가 됐는데 그 장관 이름이 김철하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지배인 출신입니다. 비료공장의 지배인 출신이 화학공업상의 장관이 된 겁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거겠죠. 너 일 잘하네. 와서 한꺼번에 다 해봐. 다른 공장까지, 액비료까지, 인비료까지, 칼륨비료까지 다 해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21년 1월에 북한에서 당대회라는 걸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을 할 거야? 를 계획하는 행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이전에 5년 동안 우리 뭐 했어? 그래, 앞으로 5년 동안 이거 할 거야. 를 결정하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당대회가. 그게 8차 당대회가 2021년에 열렸는데요. 그게 당대회가 한 번씩 열리고 나면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을 교체를 합니다. 분야별로. 북한의 최고 엘리트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겁니다. 250명입니다. 250명이 정치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구성원들이 250명입니다. 거기에는 군인 들어가 있고요. 우리 여기 내각에 김철하 같은 전문가의 테크노크라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선노동당의 당 관료들 들어가 있고요. 교육자 이런 분들 분야별로. 그러니까 250명 안에 든다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그냥 이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군 통수권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교육성의 관리자가 되고요. 과학기술에 아까 과학기술 많이 봤잖아요.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니구나. 2,500만에서 250명이 못 들어가는 게 많은데 어쨌든 그 250명이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김철하가 2022년 6월에 화학공업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2021년에 당대회를 했는데 250명 명단이 쭉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김철하가 있는 거야. 이미 1년 전에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250명인데 그 중에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지배인 김철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뭔가 실적을 많이 내고 정부에서 이 자식 실력 있네? 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그 250명 안에 넣겠어요? 어디 공장 지배인을?
우리로 따지면 어디 저기 지방에 있는 흥남 비료 공장 저기 있어요. 저기 함경남도에 함경남도하고 강원도 사이에 그 끼어 있는 거기 바닷가의 공장의 지배인입니다. 사장이죠. 우리로 치면. 그 사장을 250명 안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화학공업상으로 발탁을 다시 한 겁니다. 네가 해라고 앞으로. 그 이후에 나온 성과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네가 앞으로 생산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산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 새끼는 뻥을 치는 건 아니구나. 맞죠? 이런 건 뻥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농촌 기계화. 이것도 성과죠? 이것도 성과입니다. 그 이전에 농기계를 제대로 공급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2년부터. 22년, 23년. 아마 올해도 뭔가 또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 자기들이 자랑한다고 노동신문에다가 보도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2023년에 공급했다라는 기계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되게 조잡해 보이잖아요. 이건 뭐 농기계야. 이거 끌고 나가면 바로 부서질 것 같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건 진짜 기계처럼 보이잖아요. 네. 저것들을 실제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길 정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물난리 나서 크게 난리가 났다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 이 돈 어디서 났겠어요? 아까 14.7%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농기계는 14.7%. 이해되시죠? 그게 없으면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건너뛸까요? 밀농사입니다. 북한의 밀농사를 최근에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밀농사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러시아 얘기를 할 때 여기 이미 있습니다. 러시아 굉장히 잘 생산하는 나라죠.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밀 종자를 가지고 와서 올해 심었어요. 올해 4월 달에 시범 지역을 골라서 여기저기다가 어디서 생산 많이 되는지 아마도 결과가 나오면 몰빵을 하겠죠. 그 종자를 이 지역에 이만큼씩. 그럼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날 겁니다. 밀농사 실적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밀 생산을 그러니까 밀은 2번 추수를 해요. 봄에도 한 번 하고요. 6월 달에 그리고 9월 달에 10월 달에 한 번 또 추수를 합니다. 언제 심었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소출을 낼 수 있습니다. 옥수수보다 유리하죠. 2번 내니까. 근데 비료가 우선이죠. 비료가 그만큼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것도 변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밀 종자도 개발하고 있다. 밀 면적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오른쪽에 여기 밀농사 협력하고 있다. 올해 드러난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러시아 얘기를 또 가볼까요? 밀이 어쨌든 생산이 많이 된다. 그래서 밀 가공 공장을 전국에 짓는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요. 이미 몇 개는 지어져서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 하나 즉석국수라고 부르죠. 이 라면입니다. 라면이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모든 인민들한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국의 도 단위에다가 아예 공장을 따로 다 지어라. 그리고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년이나 아마 생산이 되겠죠? 참고로 북한에서 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자들만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밥 없을 때 먹는 거잖아요.
간식이라 그러잖아요. 간식. 쟤네들은 밀국수 먹는 사람, 빵 먹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정말 잘 살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민들이 얼마나 밀을 선호하는지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빨간 선이 밀 가격이에요. 빨간 선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해서 21,000원 키로당이에요.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입니다. 21,000원에 팔려요. 그때 쌀이 얼마예요? 한 5,500원에 팔렸어요. 키로당. 우리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마트 갔는데 1kg 포장해놓고 2만 원이래. 근데 쌀은 1kg 포장해놓고 5,000원이래.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가격이죠. 뭐예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입을 망창 해버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산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수입량도 조금씩 늘리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료도 농기계도 막 투자를 해주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2023년 5월이잖아요. 작년 이맘때, 작년 5월이에요. 봄밀이 생산이 돼서 시장에 풀린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면 밀이 많이 생산됐어요 라고 북에서 얘기하면 거짓말이 아닌 거죠, 이제. 그죠? 네, 진짜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짜가 없습니다. 다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대규모 온실농장이라 그랬죠? 2019년에 함경북도에다가 그리고 2022년에 함경남도에다가 그리고 올해 평양에다가 대규모 온실농장을 지었습니다. 3개. 올해 하나 더 짓는데요. 평양 인근에다가 또 짓는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감지구. 뒤에 러시아 좀 얘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규모가 요것이 100%면 얘가 절반이에요. 옆에 양묘장이 하나 있어요. 나무 키우는. 자, 얘가 100%면 얘는 50%입니다. 얘가 100%고 얘도 100%입니다. 크기가 여의도 면적입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이 자기들이 얘기했던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생산이 잘 되고 있다. 생산 계획을 달성했다. 라는 얘기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살림집. 최근에 집들이 엄청 짓고 있다 그랬잖아요. 집 엄청 짓고 있어요. 막대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시골 마을들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노동신문에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서 집들이 했다. 어느 마을에서 집들이 했다. 마을 전체를 밀어버리고 아예 새로 만듭니다. 집을. 저렇게. 특히 시골 중심으로. 평양과 시골 중심으로 같이 동시에. 아마도 이거 계획이 10년 계획입니다. 올해가 3년 차니까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더 지을 겁니다. 근데 뭐 그림을 보고 거짓말은 못하겠죠, 그죠? 자, 나머지 산업 분야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까 우리 140% 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금속공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금속공업 플러스 전력.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설명을 해보면 일리는 있는데 그래도 40%는 너무 뻥 아니야? 뭐 이런 의심은 가질 수 있죠. 이제 러시아입니다. 큰일 났네. 가장 최근에 2023년에 9월 김정은이 러시아로 날아가서 푸틴을 만납니다. 정상회담을 해요. 그리고 2024년 올해죠. 얼마 전에 6월 20일 날 푸틴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건 그냥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보도에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죠. 뭔 얘기를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올해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일어났던 교류들입니다. 모든 분야, 체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 정치, 군사,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은 빼고요. 등치 큰 장관급들이 모이면 만나서 회담한 정도가 저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노란 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경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2023년 11월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실무자들이 모여서 정상회담 끝나고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러시아하고 무역이 얼마나 된다고, 개불. 중국에 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저렇게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저기 보면 무역, 과학기술, 모든 분야를 전부 다 협의를 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근데 공개를 안 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저 같은 놈은. 얘기를 좀 하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나도 예측이라도 좀 하잖아. 그리고 다른 분야를 체크하기도 하고. 이 자들은 공개를 안 해. 그런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더 찾아봐야죠. 과학기술 협력을 한다고 해요. 2024년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체로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공개는 북에서 했냐?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공개를 한 건데, 선생님들 혹시 관심 있으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있죠? 북한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그죠? 평양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이 페이스북을 해요. 러시아 말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써요. 우리 언제 누구 만나서 이런 얘기했어. 이런 협의했어. 관심 있어? 그럼 연락해. 연락할 방법이 있나? 없죠. 공개적으로 언론에 난 거 아닙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서 그 페이스북을 보고 거기 나온 얘기를 러시아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관광협력을 했는데 2월하고 8월 사이에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관광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거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대하기는 어렵죠. 러시아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동북 지역에는 러시아 인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과적인 경제협력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이죠. 민간인이 드나든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 개선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우리 농업 얘기 많이 했잖아요. 농업 분야에서 그러면 뭐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얘기한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남새 온실농사 분야에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밀종자 가져와서 아까 파종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농업 전문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 간 연구자들 교류 협력하겠다. 오케이. 수산 분야에서 이게 되게 재밌어요. 러시아 해상 지역에 어권을 북한에 할당하는 문제를 같이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권을 중국에다 내다 판다라고만 알려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너네 할당량 우리한테 좀 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 분야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산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규모 수산물이. 이미 중국과 계약된 건 어쩔 수 없고 추가로 자기들이 수산물을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협력을 하고 농업 분야에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숙제들입니다. 북에서 얘기하는 이 숙제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들 해야 됩니다. 여기 칼륨 비료죠.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나머지 문제들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누구랑? 얘네랑 협의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얘네 하는 얘기와 얘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붙여줘야 이제 설명이 되는 거. 왜? 자기들이 말 안 하니까.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 잠깐 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농업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밀 생산량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리고 수출량은 1, 2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질소 비료를 수출하는 양대 국가입니다. 1번, 2번입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지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국에서 사용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들쭉날쭉해요. 수출량이. 그런데 러시아는 아니에요. 저걸 무조건 밀어내야 돼요. 전 세계에다가. 근데 제재 때문에 못 밀어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인비료. 중국이 세계 수출 1위 국가입니다. 저 칼륨 비료 수출국 한번 보세요. 벨라루스와 러시아입니다. 공통적이죠. 저 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많이 수출하는 국가들의 상위 국가들을 보면 다 북한하고 친한 나라들이에요. 얼마 전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친전을 보내고 장관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뭐 하겠어요? 뭐 경제협력 한대요. 뭐 하겠어요? 이런 거 하겠죠. 이런 거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벨라루스가. 자, 현재 질소비료, 인비료, 칼륨비료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농업 현장에서는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보조금을 많이 줘서. 아예 가격을 잡아놓으니까. 근데 글로벌한 가격들을 보면 저렇게 미친 듯이 오릅니다. 왜? 수출이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벨라루스와 최근에 7월 25일까지 장관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중요합니다. 비료.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의회인데요. 법을 만드는 곳이죠. 말 그대로 거기는 법만 만듭니다. 거기는 약 57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최고인민회의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기 성과예요. 자기 프라이드가 굉장히 커요. 지역별로 뽑기도 하고요 하는데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제1번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최고인민회의에 저기 김정은 요번에 저거 출마도 안 했어요. 어쨌든 김정은입니다. 자, 권력 관계를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250명이죠? 그 중에서 170명 정도가 중앙위원입니다. 나머지는 후보위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중앙위원들은 투표의 권한이 있어요. 뭔가 결정을 하면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후보위원은 그 중에서 최고의 권력자들 250명이 끼어 있는데 후보위원들은 그 투표 권한이 없어요. 거기서도 계급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웃기죠? 그런데 후보위원만 돼도 엄청난 권력자다.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권력자다. 오케이? 자,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250명 중에서
중에서 다시 30명을 선발합니다. 30명, 딱 30명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회라고 부릅니다. 정치국위원 30명. 거기에 그럼 김여정도 포함된 건가요? 그렇죠. 그 중에 1번이 김정은. 그 30명 중에서 17명이 중앙위원입니다. 나머지는 또 후보위원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30명 중에서 5명을 다시 고릅니다. 그죠?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30명을 매번 불러서 회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평양에 있는 사람들 5명만. 1번 누구? 김정은입니다. 이해되시죠? 250명, 30명, 그리고 5명. 실제로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나중에 이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김철하라는 인물이 후보위원도 아니고 중앙위원으로 이미 21년에 들어가 있더라. 놀라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수출을 해서 번 돈으로 수입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니면 달러가 워낙에 풍부하거나 집에 이렇게 쌓아놓거나 필요할 때마다 꺼내주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저렇게 보면 저건 정상국가가 아니죠. 저 데이터만 보면. 그런데 수입 대금을 줘요. 가장 크게는 외국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 다 달러잖아요. 그리고 밀수 금액입니다. 숨어 있는 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숨어 있는 돈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밀수를 해도.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는 돈, 그리고 익히 알고 있지만 관심이 없었던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 중국의 어업권을 판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달러로 받는 거죠. 그게 다 현금입니다. 그거 가지고 수입대금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수출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선생님 같은 의구심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6년 이후에 이 데이터가 쓰레기가 돼버려요. 분석을 하면 분석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정도 적자가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굴러가요. 그러니까 저걸 메우는 또 다른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겠어요? 숨어 있는 돈이죠. 공개 안 하는 돈. 그러면 북한 경제 분석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16년, 17년까지는 저도 분석 굉장히 열심히 잘했어요. 어떤 물품이 이렇게 들어왔고 어떤 물품이 이렇게 수출됐으니까 이렇게 돈 맞추고 얘네가 산업이 성장하겠구나. 어떤 소재가 들어왔으니까 이만큼 성장하겠구나. 근데 예측이 안 돼요, 이제. 저 데이터가 엉망이라서. 충분한 대답이 아마 틀림없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 질문을 해마다 하는 기관이 있어요. 국정원. 뭐야? 이거 왜 이래? 얘네 이렇게 적자 나는데 어떻게 살아? 해마다 적자인데?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죠. 해주죠. 하면 그래? 진짜 그래? 참고로 이거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수출하는 품목 1위가 뭐냐면 이겁니다. 눈썹, 가발, 임가공이죠. 원재료 들어와서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완제품 만들어서 다시 수출하는 인건비 따먹기 하는 그 1위가 그거고요. 제재를 받기 전에 2017년 이전에 최대의 수출품은
석탄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철광석, 그리고 세 번째가 의류였습니다. 의류 임가공. 근데 이 세 개가 다 제재에 걸려서 수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썹으로 돌아선 겁니다. 가발로. 근데 임가공 안 할까? 옷 수출 안 할까? 그 밤에 그냥 트럭에 싣고 나가면 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위성에서. 모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에서. 그러면 그 나라의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데 정말 불편해지는 겁니다. 쟤네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가 갖는 함정이 또 있어요. 문제는 식량작물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양은 제가 보기에는 한 70%,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식량으로서. 그 정도면 식량난이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에다가 몰빵을 하면. 근데 이놈의 식량작물이라는 게, 곡물이라는 게 먹기만 하기 위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축도 먹여야 돼요. 그리고 공장에서 식품도 생산해야 됩니다. 그걸로. 콩 생산하고 옥수수 생산하면 기름도 빼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업용으로, 가공용으로, 축산용으로 빼놔야 될 기본적인 식량의 양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많을수록 좋아요. 그게 많을수록 좋고,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식량 의존도가 떨어져요. 주거 의존도가. 왜? 가공식품들이 자꾸 나오니까. 소세지 먹고, 이러면 자꾸 밥 먹어요? 소세지 하나 큰 거 하나 먹고 나면 야, 나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야. 이런 거잖아요. 저 생산량만 가지고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남한에서 1년 동안 곡물을 얼마나 수입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쌀 생산 500만 톤 정도 해요. 맞죠? 네, 쌀만 500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 외예요. 쌀만 그렇게 합니다. 수입량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옥수수 가장 많고요. 콩. 이 두 개가 대표적인데 밀 세 가지죠. 2천만 톤 수입합니다. 2천만 톤. 어마어마하죠. 그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가공용입니다. 그 가공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와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소 먹이고 돼지 먹이고 닭 먹이고 해서 고기를 또 먹고 하니까 쌀 소비량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선진국형 식단이에요. 근데 북한은 여전히 부가적인 음식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주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쌀, 옥수수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근데 그걸 무조건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새 엄청 많이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아이들 우유 먹이는데 지금 몰빵을 하고 있어요. 한 3년 동안, 한 3년 됐습니다. 영아는 애들, 유치원 막 들어간 애들까지, 막 갓 태어나서 유치원까지. 하루에 무조건 우유 한 컵씩 먹이기. 근데 우유, 염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염소는 풀 먹으니까 뭐 어떻게. 근데 너무 양이 적잖아요. 우유 생산량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젖소를 막 키워요. 젖소 풀만 먹고 우유 생산 안 되거든요. 옥수수 먹여야 되고요. 영양분 또 막 먹여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드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가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해결해야 될.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는 놈이 나오느냐? 그 수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를. 우리가 2천만 톤 수입하니까 야, 그럼 북한은 최소한 200만 톤은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수입할 정도의 여력이 없습니다. 아직은.
물론 러시아에서 뭐 한 200만 톤씩 그냥 밀가루 팡팍 갖다 주면 땡큐겠죠. 근데 국가 대 국가의 관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주고받는 거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보신 겁니다. 곳곳에서 꼭 필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하여튼 뭘 하고 있는 거죠. 꼼지락꼼지락. 이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